인문학에 대한 가치. 인문학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성찰하고 그 가치를 탁월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문사철의 지식체계가 아니고 인문학은 암과 실천의 갭, 즉 간극을 줄이는 것이며 인문학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창설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키케로가 후마니타스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덕 철학을 통해서 판단력을 기르자는 것이고, 셋째는 말하고 쓰는 능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지도자 교육이며 시민 교육이라 했습니다.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란 용어는 르네상스 시대에 페트라르카가 고안한 용어지요. 내면 세계의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자, 즉 후에엠아입니다. 도적 철학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도덕적 판단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로 How to Live입니다. 창조적으로 살고 아름답게 죽자, 즉 창조적인 삶과 멋진 죽음의 문제가 바로 How to Die입니다. 인생은 목표에 도달해도 새로운 목표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목표에 도달해도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계속 전진해야 하지요. 호메로스의 제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을 운명이다. 그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지요.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목표를 위해 전진하고 목표에 도달해도 멈추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인문학의 정의입니다. 인문학이라 함은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이고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인문학 공부는 나이 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젊은이에게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인문학 공부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 처해 있을 때도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줍니다. 인문학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인문학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주고 인간이 그리는 정체를 알려줍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방향을 앞서가는 일이 바로 창의력이지요. 인문학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문학 중심 시대로 진입해야 선진국이 되는 거지요. 후진국이나 중진국은 경영학이나 법학이 중요했을 것이고 선진국은 인문학이 주교하고 제국은 고고학과 인류학을 중시합니다. 인문학은 감각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변하는 것은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해야 할 내용과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인문학은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줍니다. 삶은 문제에 부딪히는 거지요. 인문학은 삶의 학문이고 삶이 던지는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을 이긴다고 합니다. 인문학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실제 중세 유럽 시대에는 중세 시대 인문학이 태동할 때만 해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학문, 즉 노예적 혹은 기술과 대비되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었습니다. 인문학의 또 다른 이름은 리버럴 아트,
자유학이었습니다. 왜 자유학이냐? 노예가 아닌 인간이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거죠. 여러 학문이 과거에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다른 학문과도 교류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인문학과 기초학문이 있고 그 기초학문이 토대를 잘 구성해야 다른 학문 사이에 융합 및도 일어나고 학문도 발전하지요. 인문학이 유한 계급의 사치품으로 남아서도 안 되며 인문학은 그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 조건의 공통의 가치관이자 문화이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오늘날 인문학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므로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에는 물론 물질적인 토대가 필요하므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겉보다는 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문학적 태도이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아름다움, 삶의 목적 같은 무형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내적 자산으로 한번 축적되면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인문학적 자본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아포리아 상태라고 합니다. 아포리아는 통로나 수단이 없는 상태, 해결 방안이 없는 심각한 난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즉 길 없음의 상태가 바로 아포리아 상태죠. 이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면 이 책임은 모두 당신에게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겁니다. 인문학은 그 손가락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깨닫고, 즉 아포리아 상태에 처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은 자신에게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인문학의 진정한 역할은 아포리아 상태에서 어떻게 노를 어떻게 젓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노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의 손을 잡고 북극성을 보자는 것이 인문학이 아포리아 상태에 처한 오늘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의 가치입니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를 우리는 진선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진, 진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할 인문학의 가장 출발적인 질문은 진의 성찰입니다. 즉 합리적,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지요. 둘째는 착할 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선의 문제로 도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인문학의 두 번째 과제가 How to Live입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울 미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이죠. 세 번째는 탁월함을 추구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고 멋지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라는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실천적 요소가 다시 나는 누구인가와 연결될 때 우리가 하는 인문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결국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즉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인문학적인 삶입니다. 인간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사적인 행복과 공적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밑바탕에 도덕적인 선이 흘러야 하는 법이지요. 물질이 만능하다 보니 가진 자 스스로도 쾌락만 있지 기쁨이 없이 방황합니다. 갑자기 대학에서는 인문학부가 없어지고 있는데 사회는 인문학 강좌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황금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에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 것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보여지고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잘 살았으면 아름답게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문학은 진선미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바른 마음과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으나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탁월함을 추구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둘째는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바른 길이면 묵묵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은 운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음으로 항상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아름답게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로 아르떼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실천인 것입니다. 인문학의 가치, 즉 실존 철학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주체적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기 선택과 책임의 문제이죠. 첫째,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런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본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외부의 규범이나 가치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겁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실존적 결단을 통해서 참된 자아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습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한 내면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불안과 죽음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첫째, 죽음 앞에서 실존하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자각할 때 타인의 기대에 사는 삶에서 벗어나 본래적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가능성이기 때문에 죽음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 불안의 수용입니다. 불안은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자각할 때 발생하는 감정으로 이를 회피하지 않고 수용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불안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깨닫고 진정한 실존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불안을 통해 신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타인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즉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자각한다고 본다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때로는 인간을 객체화하고 자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타인은 지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르트르지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인식하고 타인의 자유 또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세계 속에서의 실존입니다.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세계 속에 참여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번째는 진정성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성이란 외부의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가치와 의미에 따라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고 타인이나 사이에 자신을 맡기는 삶의 태도는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유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 자유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진정한 실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인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지각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실존 철학의 관점에서 인문학을 정의하면 첫째, 개인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둘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추구하고, 셋째, 인간은 삶의 불안과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면서, 네 번째,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부의 규범이나 고정된 가치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배우는 가치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이지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과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문학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시키지요. 세 번째, 인문학은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예술, 음악, 문학 등을 통해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게 합니다. 네 번째, 인문학은 윤리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어 더 나은 시민이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인문학은 그래서 인간의 가치, 문화, 역사, 예술 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학문 분야가 바로 인문학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중시하는 톨스토이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인문학의 주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톨스토이의 해답은 성장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성장은 변화에 순응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왜 성장을 해야 할까요? 성장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장이란 성찰과 학습을 통해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며, 성장이란 나와 세계와의 관계이며 나 자신과 훌륭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은 최선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장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장은 자신과의 세계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성장의 기쁨이 바로 행복이죠. 성장의 기쁨은 단순한 행복 그 이상으로 더 없는 행복. 성장의 기쁨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고, 성장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삶도 행복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는 삶을 통해 행복해져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 우리는 첫째, 몰입하고, 둘째, 소통하고, 셋째, 죽음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강점과 재능 그리고 잠재력은 무엇인가?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가? 둘째는 감정과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즉 마음 챙김과 감정 수용 문제지요. 셋째는 효과적으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갈등을 참거나 침묵하지 않아야 하며, 소통은 자기 주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 고찰해서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가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취미나 열정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기후에 맞는 개인 활동은 기쁨을 주고 능력과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행복 연구에 대한 요약을 보면, 하버드대학교에서 그동안 724명의 인생을 75년간 추적한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중요한 메시지는 좋은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게 됩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해롭고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하지요. 단순히 친구나 지인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 퀄리티가 중요하지요. 갈등이 많은 관계는 건강에 해로운 반면에 따뜻한 관계는 건강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애착 관계가 강한 80대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한다고 하지요.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제시한 행복의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숙한 방어 기제지요. 즉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연수와 평생 교육이죠. 늘 평생 배우는 자세, 즉 독서를 포함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50세까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80세까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45세 이전에 반드시 금연하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허용되지만 금주가 최고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고요. 일곱 번째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이죠. 새로운 기술과 취미를 배우며 두뇌를 활성화하면 얼마든지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것이 멋집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외모 관리도 자기 존중의 표현이지요. 네 번째는 관계에서의 여유와 품격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만의 취미와 즐거움 찾기입니다. 인생 후반에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며 젊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입니다.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열린 태도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지요. 좋은 명언 7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감사하며 누리느냐가 중요하지요. 둘째, 사람은 사랑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지요. 진심 어린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늙음은 나이가 아니라 포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넷째, 진정한 지혜는 삶의 고통을 품는 데서 나옵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성공은 순간이지만 성장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할 진짜 삶이 시작되게 되죠. 여섯 번째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나를 가두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도 치유됩니다. 일곱 번째,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를 위해 살 때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을 때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얼마간의 자유 시간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했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라고도 했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